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리 상단이 현행 4.5%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힌 시기에 경기도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연금 수령액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지하벙커 등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인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가 미국 전략폭격기와 F-22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주택가를 지나던 승용차가 갑자기 근처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와 행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속도 조절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만간 금리 인하를 멈출 거라는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여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워낙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인상폭을 줄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연준은 작년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4차례나 연속으로 이어가는 등 7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금리 인상 이외에도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됐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내놓은 성명은 시장 기대보다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대로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금리를 올리면 된다며 금리 인상 행진의 끝이 보인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언론은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ut I would also say that disinflationary process that you now see underway is really at an early stage. What you see is really in the goods sector, you see inflation now coming down. 파월 의장은 다만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율이 2%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오전 내내 하락세였던 뉴욕 증시는 금리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 발언 이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다우 지수는 0.24%, S&P 500은 1.19%, 나스닥 2.15%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뒤쯤이면 증시가 문을 닫을 시간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한국 반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급감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단위 영업 적자를 냈고 또 삼성전자도 반도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7% 하락했습니다. 이 반도체 하락은 고스란히 무역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새해 첫 달인 지난달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44.5% 급감했습니다. 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구미의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았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또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올해 대중국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지원책은 빠졌는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받던 할인액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낮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지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은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만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난방비를 중산층한테 지원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중산층 지원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죠. 최근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며 정부가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지원액이 늘어나도 마음껏 쓸 수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원모 씨는 하루 한 번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난방을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 요금인 1,100원만 나왔습니다. 가스 사용은 샤워할 때라든가 뭐 설거지하고 그럴 때만 잠깐 써야 되는 거고. 현재 실내 온도는 9도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아 바닥을 만져보면 냉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1년에 15만 원 남짓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서도 한겨울에 마음 편히 난방을 떼지 못하는 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가운데 딱 한 가지 품목만 바우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셋 중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바우처를 쓰기로 해서 난방요금은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아무래도 현대생활에는 더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니까 전기를 하게 되면 가스가 바우처가 안 돼요. 기록적인 한파에 에너지값 폭등까지 겹치자 정부는 이번 겨울 에너지 바우처 액수를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차감할 품목을 지금처럼 중복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아둔 만큼 바우처 금액을 올린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품목만으로는 전체 지급액을 채우기 어려운데 잔액은 다른 데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에서 바우처를 나눠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많이 쓸 때는 월별로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철 한 4개월 따지더라도 기껏 써봤자 6만 원이면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계돼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통합하기 까다로워 중복 할인을 막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물 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요금 차감 방식도 올해 안으로 중복 할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힌 시기에 경기도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입장을 확 뒤집으면서 답보 상태였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얼마나 인지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김 전 회장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간담회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500만 달러를 내기로 해 잘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바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최근 진술입니다. 이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한 명목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해 5월 쌍방울이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나노스 등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히토류 개발과 철도 건설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단,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기도가 북한에서 이 대표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북측에 보낸 사실도 있었는데, 이 시기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다는 데 무게를 둔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총액은 7,800억여 원입니다. 그에 반해 성남시는 1,800억여 원만 배당받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받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날 유동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잡은 대장동 범죄 수익은 7,886억 원입니다.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 4천억 원과 아파트 분양 수익 3,600억 원,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 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용적률 상향과 임대 비율 하향, 건설사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조사 때 서면 진술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몰랐고 이들에게 비밀 정보를 흘려줬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견해차는 성남시 환수액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이 대표가 승인해 공사엔 1,800억 원만 돌아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동 1공단 분리개발과 서판교 터널 늦장 고시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도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게 도리어 이익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면서 무려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을 1,120억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몫이 5,503억이 됐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정도여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거고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도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류인 특혜 배임 말고도 뒷돈 혐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이를 아예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곧 있을 2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지분 약속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인데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로 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나같이 예민한 사안이라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보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국민의힘은 범죄실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대북 사업의 검은 실체가 담겨있는 실제 기록이란 겁니다.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실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주말 검사 독재 규탄 대회는 방탄 장외투쟁 총동원령이라며 맹폭한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TF를 출범시킨 건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무슨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뭐 엄청나게 해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내기. 이에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 민생 문제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 쏟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 꼬집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라올 텐데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에 대해선 무고죄 맞고발로 대응했고 주가 조작 TF 첫 공개 회의를 통해 특검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지금은 영부인 놀이보다 수사가 먼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상대 약한 골이 파고들기에 몰두하는 데다
난방비 등 민생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커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성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일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서구는 보통 가입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07, 80년 가더라도 27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 그대로 받자는 재정 안정 강화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리는 폭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시점도 밀리고 있는데 4월까지인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은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만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 등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해소와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우리 군이 조만간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5의 시험 발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세계 최대 수준의 8톤에서 9톤가량인데요.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가공할 위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로 지칭된 이 미사일은 현무5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비행거리는 최소 300km 이상, 하강 속도는 마하 10으로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걸로 평가되는데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하강할 때 운동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지까지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조만간 안흥 시험장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전망입니다. 3일과 4일 안흥 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약 300km 이상 거리 해역까지 미사일 시험을 위한 항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은 현무5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정상 발사에 나서며 성능을 검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지도 감독해야 할 담당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보는 와의 윤성훈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 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100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황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 이제 기간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옮겨라. 그냥 일방 통보하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직원들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용도 자세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폐업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30일 연락받고 내일 폐업한다고 그러고 저희 납품했던 거랑 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방문드렸는데 잠겨있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해버린 겁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공덕동 주택가를 지나던 승용차가 갑자기 근처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와 행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에워싼 소방 통제선 사이로 승용차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공덕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연 근처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주변을 지나던 80대 행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건물하고 이제 전봇대를 부딪힌 걸로만 보이거든요. 뭘 먼저 부딪혔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경찰은 근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차량이 갑자기 가속한 점에 비춰 급발진 사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근처에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A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옆 차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도 2차 사고로 적재함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울산시 울주군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밤 10시 반쯤엔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도 산불이 나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어제 낮 경남 함안군에서 난 산불은 오후 4시쯤 꺼졌다가 다시 발화해 밤 9시 반이 돼서야 임야 1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쇼핑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던 운전자가 계기판에서 불꽃이 튀는 걸 보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과 건물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세종시 산울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LPG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화재를 발견하고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9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LPG 가스가 노출되면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 인사 다수를 부패 혐의로 물갈이한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유력 기업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EU 가입을 추진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패 척결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업가 이호르 콜로모이스키 자택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주요 TV 채널 한 곳도 소유한 우크라이나 최대 자산가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019년 대선 때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측근이었습니다. А что ты не спрашиваешь, как рейдерский захват в Укртранснафте произошел? И русские диверсанты сюда попали, а? Что ты об этом не спрашиваешь? 콜로모이스키는 지분을 보유한 두 개의 석유 기업에서 벌어진 9억 3천만 유로 규모의 횡령 사건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센 아바코우 전 내무장관의 가택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바코우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무장차관 등 14명이 사망한 헬리콥터 추락 사건의 구매 계약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헬리콥터는 에어버스가 제작한 기종으로 아바코우 전 장관이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구매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5개 주 주지사와 국방부 차관 등 고위 인사 10여 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도 부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U 가입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가 오는 3일 EU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회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대상 훈련 규모를 15,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에는 서방이 최근 지원을 결정한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2 운용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인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영상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일부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에 춘천은 영하 8.8도, 안동 영하 5.2도, 서울은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상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춘인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또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를 열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일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행 4.5%에서 4.75%로 높아져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두어 번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가 시작됐다고 말해 머지않아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낳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 수입은 58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돼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간 규모로는 역대 최대 적자 폭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며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44.5% 급감했습니다. 불경기 속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모든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고 한도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상도동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희 씨는 줄어든 매출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코로나19 초기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이었던 대출이자가 최근엔 2배까지 불어난 겁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등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려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여전히 버겁습니다. 인건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과 직결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8%에서 12월 0.24%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불경기 속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까지 안 냈을 때의 부담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내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에 도달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300건, 2,700억 원이 전환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를 하고 이용 한도 상향 등 이용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계 신용대출도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궁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간담회 이후에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내기로 해 잘 됐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바꾼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비롯한 문책 방안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이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는 물론 국회 해임 건의안도 이미 거부됐다며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국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과 8명을 넘으면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선거 결과는 모바일과 ARS 투표를 거쳐 다음 달 8일에 공개됩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해 다음 달 12일 최종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사람에 투자하는 거라면서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구미의 금호공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생가까지 방문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개교한 경북 구미 금호공과대학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건 결국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라면서 항공우주와 첨단 소재, 디지털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반도체 업체도 찾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원팀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면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2,000명 넘는 구름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생가와 추모관이 협소하다면서 개선 방안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3번째로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윤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 TK, 그것도 박 전 대통령 고향 구미를 찾아 이른바 윤심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TK를 찾았는데 대통령실은 지역 인재 양성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그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2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구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관계사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 씨의 친오빠로
동생과 공모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영국에서 교사와 공무원, 기관사 등 약 50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서 학교 85%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간호사와 구급대원, 철도 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해 공공부문 파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시내,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연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대규모 파업에 나섰습니다. Teachers are striking in England and Wales today because there has been, over the last 12 years, a really catastrophic long-term decline in their pay. 교사와 공무원, 기관사 등 최대 50만 명이 동참하며 학교가 문을 닫고 기차도 멈췄습니다. 약 100만 명이 참여했던 2011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로 학교 85%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5%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2010년보다 사실상 임금이 더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ishi Sunak, hear us say, we need you to raise our pay.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식량과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며 40년 만에 가장 높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경제 전망은 암울해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대규모 파업이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 am clear that our children's education is precious and they deserve to be in school today being taught. 하지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임금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와 구급대원, 철도 노조와 소방관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회의를 열고 기존 대규모 감산 방침을 유지할 것을 산유국들에 권고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러시아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감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산유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산유국 장관급 회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1월 작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5만 2,001대를 팔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해 574% 급증한 것을 비롯해 코나 전기차, 산타페 HEV, 아이오닉 5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 미국 판매법인도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6개월 연속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쟁 종식을 위한 용서와 화해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일 수도 킨샤사의 은돌로 공항에서 진행된 대규모 미사에서 신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큰 마음의 사면을 내리는 용기를 내길 원하신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증오와 회환, 모든 억울함과 적개심의 흔적들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폭력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는 용서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민주콩고 방문은 자이르였던 1985년 당시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 이후 38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 살펴봤습니다. 프로농구 LG가 SK를 제압하고 2위를 지켰습니다. LG는 잠실 원정에서 이관희가 20점, 마레이가 더블 활약해 75대 72로 이겼습니다. 여자농구 하나원큐는 KB를 80대 70으로 눌렀습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OK금융그룹을 제압하고 2위를 지켰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천안 홈경기에서 허수봉이 20득점으로 활약해 3대1로 이겼습니다. 여자부 IBK 기업은행은 페퍼저축은행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며 다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곳곳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은 영하 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낮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절기 입춘인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다음 주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